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자, 연애언어연구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50%는 처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다른 상담을 받으셨음에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거나 상담의 내용이 의구심이 생겨서 재차 찾아보시다가 찾아오시곤 해요. 그리고 이런 분들 대다수는요, 다른 재회 상담에 이런 지침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내용을 보내라고 조언을 받았는데 이렇게 보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정말 괜찮은 문장이 있기도 한 반면에 어떤 경우는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이해가 도무지 가지 않는 지침들도 있습니다. 재회 상담을 받는 분들이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시겠죠.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죠. 그저 이 사람이 전문가니까 나보다 더 나은 판단을 내렸겠지. 이런 생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한 뒤에 상황이 망가지고 나서야 새로운 상담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상황을 해결하는 문자는요, 그렇게 여러분이 듣기에 뭔가 대단하고 특별하게 들리고 내가 이해가 가지 않는 고차원적인 이론이 들어간 것 같고 그런 문자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에서 벗어나거나 우리가 들었을 때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런 의문이 드는 내용은 거의 틀린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은 재회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뭔가 특별하고 이질감이 드는 새로운 언어 패턴일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대체적으로 재회를 이끌어내는 문장들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들을 수 있고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간결하고 명확하게 현 상황을 해결하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상담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보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요, 대부분의 그런 문장들은 보내지 말아야 할 내용이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이게 정말 재회 전문가의 시선에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도 충분히 판단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별 후에 결코 사용하면 안 될 문자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재회에 실패하는 이유와 대체 왜 이게 효과를 볼 수 없는지 그 이유들을 제가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재회 상담을 받으셨거나 재회 관련 콘텐츠를 보고 흉내내서 재회 지침 문장을 상대방에게 보낼까 말까 이런 고민이 되는 분들이라면 꼭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일방적 반성문 패턴. 나는 이제야 내 잘못을 깨달았어. 이전까지 나는 이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질 않았어. 근데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한테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맞더라. 이제 앞으로. 공감문이랍시고 흔하게 가장 사용되는 패턴이에요. 이제라도 상대방의 응어리진 감정을 풀어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방적으로 내 잘못을 모두 인정해버리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며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내가 다 잘못했다. 이런 일방적 반성은요, 오히려 상대방에게 이별에 대한 합리화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 전까진 상대방도 단순히 감정적으로 서러움을 느끼고 이별을 선택하고도 이게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 이런 혼란감을 느끼고 있다가 내가 이런 반성문 패턴 얘기하는 거 듣고 그때부터는 이성적으로 분노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역시 내가 생각했던 것이 맞아. 이 사람이 나와의 연애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구나. 정말 이 사람과는 이별한 걸 잘했다. 상대방이 느끼고 있는 혼란감에 이별에 대한 이성적 납득을 우리 스스로가 시켜주는 꼴이 되는 거죠. 이별 상황은 대체로는 상호간의 귀책이 있어요. 일방적으로 나만 잘못한 관계라는 것이 엄밀히 말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들려드릴게요. 여자분들의 경우 상대방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술자리에 나가는 행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물론 거짓말을 했다는 그 자체만 두고 본다면 아무래도 상대방이 잘못을 저지른 것이 사실이긴 하겠죠. 근데 원론적인 배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애당초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게 된 배경이 우리가 만약 상대방이 술자리에 나가도 기분이 상해하지 않거나 구속하거나 집착하려 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즉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게 된 배경에는 여자친구가 있으면 당연히 여자친구가 걱정하고 싶어 할 만한 행동을 남자친구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배경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배경이 정말 맞는 말일까요? 저는 연인관계라고 해서 이 사람이 개인적인 선택까지 제재하고 구속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만약 상대방이 내가 신경을 쓴다는 이유로 어느 정도 내 걱정을 덜어주려고 노력한다면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에게 이 사람이 나를 신경 써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 일이지 절대 우리의 권리가 돼서는 안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상대방의 자유를 우리가 침해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내가 술자리에 나가고 너에게 숨기려고 거짓말을 한 모든 상황이 내가 잘못한 거야. 이런 반성의 메시지를 던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자 입장에선 모든 이별의 원인이 남자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입장에 대한 합리화를 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은 전혀 재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귀책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은 내가 잘못한 것은 앞전 상황에서는 거짓말한 거, 이거 완벽하게 잘못한 거죠.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하되 서로 조율이 되는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별의 이유를 모두 내 잘못이라고만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구걸을 해버리면요,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완전히 넘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버블 센스워드. 어느덧 벚꽃이 다 떨어지고 봄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다가왔구나. 이렇게 아스라이 지고 있는 벚꽃을 보니 지난날에 너와 함께 갔던 그날이 어느새 떠오르더라. 쇼킹하죠? 자, 재회 상담을 몇 년 정도 하다 보면 자신이 구사하는 문장이 누구나 보았을 때 특별하게 보이고 싶은 강박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상담사들이 이런 뭔가 그때 문학적인 패턴에 빠져들어요. 이런 워딩을 이 버블 센스 워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상대방의 잠재의식의 형용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미지를 그려내는 최면 기법의 일종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화 최면은요, 이미 예전부터 사장된 방식이에요. 즉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검증되어서 숙련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뭐 그냥 절대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봐야 해요. 자, 물론 대화 최면 자체를 부정하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이 대화 체면을 제외해서 사용할 바에는 다른 문장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대화 체면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이해도가 높은 사람을 저는 몇 명 보지도 못했어요. 과거에 저 또한 NLP 같은 이런 간접 체면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이런 방식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즐겨 사용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몇 년 동안 제가 통계를 내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는 그냥 과감하게 저도 포기한 방식입니다. 딱 정리를 해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동일한 기간, 동일한 실험군을 상대로 평상어랑 이런 이질감이 드는 버블 센서들을 사용한 통계를 비교를 해보았을 때요, 일상적으로 들을 수 있는 평상어를 사용한 케이스들이 훨씬 더 좋은 재회 성공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방식은 내담자분들이 봤을 때 뭔가 특별해 보이는데 라는 느낌은 줄 수가 있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 하는 방식입니다. 한 번씩 상담을 하다 보면 아직도 이런 방식의 언어 패턴을 지침 문자 뭐 이런 식으로 받았다고 검토해달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좀 막막한 케이스예요. 재회를 할 때는 이런 버블 센스 워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투에서 너무 이질감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뭔가 꾸며낸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부터 상대방의 반감이 더 짙어지고 의심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감정은 결국 상대방의 경계심으로 이어지고 재회에 더욱 악효과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재회의 언어는 어디까지나 여러분이 평상시에 사용하던 평상어에서 크게 벗어나셔서는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비난문. 우연치 않은 계기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 그 사람이 나를 대해주는 것을 보니 내가 얼마나 그동안 너라는 모자란 사람에게 목매여 있었는지 알게 되었어. 그동안 고마웠고 잘 지내. 자, 뭐 여기에서 좀 더 표현이 강하고 덜할 수는 있는데요, 같은 맥락에서의 사실상의 어떠한 뭐 비난문, 죄책감문 혹은 프레임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패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설명한 적이 있지만 이런 프레임을 높이는 문장은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패턴을 사용해서 성공하는 경우는 뭐 특정한 몇몇 상황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 경험상 정말 많이 쳐줘봐야지 한 7%에서 8% 케이스지 나머지 케이스들에서는 이런 효과 많이 쓰지 않거든요. 또한 그 특정한 패턴이라 하는 것도 지금 즉시 제외를 하는 단기 제외를 위한 입장이 아니라 장기적인 제외를 하기 전에 내가 너무 뭐 과도하게 매달렸다거나 상대방이 너무 내 가치를 밑으로 깔아놨다거나, 자, 이런 상황에서 간헐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즉 지금 여러분이 단기적인 재회를 바라는 입장에서는 이 패턴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단순 공감문. 네가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알겠더라. 많이 힘들었겠네. 내가 네 입장이었어도 말도 못하고 참 힘들었을 거야. 자, 이것 또한 제가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설명드린 적이 있는 내용인데요. 자, 공감의 핵심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성적으로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바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상대방이 충분히 이런 반응을 보일만 했겠다. 그래, 네가 충분히 힘들었겠네. 네가 왜 그런 행동을 보였는지 이해가 가. 자, 이 정도의 수준의 공감문은 오히려 상대방의 화를 돋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 것은 내 입장을 내가 이성적으로 납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고통만큼 우리 또한 같은 수준의 고통을 그에 준하는 괴로움을 느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도 너무 괴롭고 힘들더라. 그때는 몰랐는데 네 감정을 생각하니까
나도 내가 너무 미워서 정말 나 스스로를 벌을 주고 싶더라. 나도 너무 괴로워서 자다 깨서 울고 그랬어. 자, 이렇게 상대방에게 나 또한 이별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이 힘들었던 그 이유 때문에 나도 똑같이 감정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공감의 핵심이에요. 이성적으로 우리가 상대방이 충분히 힘들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는 것을 공감해 주는 것이 절대 핵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공감의 강도는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너무 강하게 상대방에게 공감을 하려고 하다 보면 위에서 말했던 반성문 패턴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이 공감의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바람을 피운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네가 내 바람으로 인해서 힘들어했을 상황이 충분히 공감이 가. 자, 이 정도 공감밖에 하지 않는다면은 이거 뭐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죠. 하지만 상대방이 원하긴 했지만 내가 굳이 그걸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이런 감정 고통을 얘기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이별에 대한 합리화의 근거를 제시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회의감이 들 수 있는 타이밍에 하는 비전 제시. 나는 너랑 앞으로 이렇게 해보고 싶어. 난 앞으로 이런 준비를 할 거고 너한테 이런 가치를 전해줄 거야.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해서 뭐해? 그럼 그동안은 대체 뭘 했는데? 대체로 상대방이 오랜 기간 나에게 개선을 요구했지만 우리가 그저 이기심에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오랜 기간 마음고생이 이어지다가 결국 나와의 관계를 포기했을 때 이제야 우리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상황을 실감하고 상대방에게 비전 제시를 하는 것이죠. 자, 이 경우 우리는 지금이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돌리기 위해서 비전 제시를 하지만 오히려 이런 비전 제시가 상대방에겐 이렇게 쉽게 해줄 수 있는 말을 그동안 내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힘들어할 때 왜 안 들어줬어? 이런 반감이 들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은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져서 급격하게 상대방에게 상황에 대한 개선 방법을 쏟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곰곰이 생각해보고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것인데 상대방에겐 그저 이 상황을 넘어가기 위한 설탕 발린 말이라고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신뢰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상대방의 회의감만 더 강하게 느끼도록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얘기해드린 내용은 아마 대부분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보내려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 경우 여러분이 유튜브나 여러 가지 칼럼 등을 보시고 따라 하시려고 할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바지만 여러분 콘텐츠들에 나오는 예시는요, 단편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해석을 한 내용이지 여러 가지 여러분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보여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제 영상들 또한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항상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된다고 경고를 드리고 있죠. 다른 사람이 효과를 봤다고 해서 여러분 상황에서도 무조건 효과를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진행하시는 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주인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